자, 임금 및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원래는 개정 과목이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임금이 있어요. 기준임금. 자, 기준임금 노동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는 임금에는 우리가 근로를 대가로 하여 제품이나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입의 원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능률급이 있고 제수당이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 제수당에는 뭐가 발생되겠습니까? 제수당에는 제가 여기다 쓴다고 하면, 제수당은요, 여기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제수당은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나머지 기본급도 과세고요, 능률급도 과세예요. 하지만 제수당은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됐습니까? 제수당 안에는. 그래서 제수당에는 여러분들이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비과세는 먼저 식대, 자가운전, 됐습니까? 자가운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수당은 다시 한번 과세와 비과세가 있다. 알겠습니까? 과세와 비과세가 있는데, 식대는 자가운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식대와 자가운전,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항상 내가 별도로 적습니다. 요건 뭐냐면, 식대와 자가운전은 과세도 될 수 있고 비과세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요 두 가지는. 다른 거는 다 비과세야, 비과세가. 근데 이 식대는 이런 거 있죠. 말을 설명했을 때 돈도 받고 식사도 제공했어.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현물, 말하자면 돈을 지급하는 건 비과세고 식사를 제공하는 건 과세예요, 원래가. 그래서 두 가지 과세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도 여기 보세요. 본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에 사용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가운전이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아빠 차를 가지고 내가 끌고 다녔어. 원래는 그거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돈을 받았더라도. 이해갔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세, 식대와 자가운전,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얼마씩, 요거는 다 20만 원입니다. 한도가 얼마? 20만 원이에요. 만약에 초과했으면 20만 원, 참고로 20만 원 초과시 과세가 됩니다. 초과 금액은 과세가 돼요. 참고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23만 원 받았어. 20만 원은 비과세, 3만 원은 자동적으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대와 자가운전은 이제는 1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다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제일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육아수당이 있어요. 육아수당, 여기도 또 육아수당이 있는데, 요 육아수당은 다 비과세 항목이에요, 이거. 육아수당은 꼭 아셔야 될 것이, 이것도 비과세인데,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육아수당도 비과세인데, 비과세 항목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나? 요거는 0세부터 6세까지야. 6세까지만, 0세부터 6세까지만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6세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7세인데 육아수당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참고로 또 보겠습니다. 참고로
6세 말하자면 요 6세가 몇 개까지 하면 72개월이야. 몇 개월? 72개월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72개월하고 하루만 지나면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목 동상이목인가? 거기에 이런다고 하잖아. 너 567개월 막 이러잖아. 그거 괜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제 세법은 나이가 아니야. 개월이에요. 개월로 따지면 돼. 그러니까 6세 곱하기 12년 하니까 72개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라고 그랬죠? 6세 이상이면 6세 초과하면 6세 이상이면 6세 포함이잖아. 6세 초과하면 초과시 과세로 변합니다. 6세 초과시 과세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비과세 항목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비과세 항목을 나열했을 때 10대 요거 여러분들 20만원 초과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했죠. 연장 근로수당이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하죠. 야간 근로수당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요거는 꼭 아실 것이 육아수당도 2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어줘야지? (6세까지고) 한도는 얼마? 2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연장 근로수당은 여러분들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거냐? 생산직 이게 하나다. 생산직이 하나며, 이해갔습니까? 생산직이 하나며 연 얼마? 연 240만원까지 한도를 해줍니다. 한도 설정해줍니다. 연 240만원 한도입니다. 이해가 됐죠? 요것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요것도 비과세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니까 이렇게다 쓰겠다. 이렇게 여기다 쓰게 되겠다. 한도 20만원. 괜히 여기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 연장 근로수당은 생산직이 하나면 연 240만원이에요. 그래서 월 얼마나 그랬죠? 월 210만원. 연 3천만원까지. 3천만원까지 우리가 3천만원까지 해주시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는 꼭 요걸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생산직이 아니면 다 과세입니다. 단 여기 볼게요. 연장 근로수당은 생산직이 아니라고. 여기 보세요. 과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만들어줘야 돼요. 과세가 돼도 왜 우리 ERP 때 했었죠? 우리 그 3천만원 초과만 거기서 표시해 주는 거야. 연장 근로수당은 왜 과세인데 비과세 놔둬요? 실무에서도 이건 비과세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장 근로수당 절대 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바꿔도 연장 근로수당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비과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재수당은 요것이 제일 지금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 갖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요거 당연히 요거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과세입니다. 기본급. 능력급도 과세예요. 알겠습니까? 다 제수당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수당이다. 예를 안 나온 것들 가족수당, 뭐 직책수당, 성과수당 이런 것들은 다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다 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다시 올려준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상관리 여러분들 또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상여금 보너스도 과세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상관리. 기업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가로 종업원의 근로자에게 우리 종업원이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 비금전의 반대급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업원의 이익에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 형태를 기여하게 된다. 근로자에게나 경영자에게 다 같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일, 결국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며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상관리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임금과 그 다음에 평균임금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제가 색깔이 좀 이상한 것은 좀 신경 많이 쓰란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대한 가산수당이야. 그러니까 평균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 등을 다 가산한 게 통상임금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개월? 최근에 3개월까지. 평균임금은 아시죠? 평균임금은 최근에 3개월 갖고 나누기 3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지급되는 총 일수로 나눠서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해 주겠죠. 이해갔습니까? 상여금도 나누기 200%야. 그럼 두 번 받은 거에다가 나누기 12. 그럼 한 달째 상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월급은 최근 거에 3개월. 그렇죠? 그 나누기 3 해주면 1개월치. 그러면 이 상여가 나온 거에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60개월 했다 곱하기 60개월. 그럼 퇴직금이 나오겠죠. 이해갔습니까?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다 똑같은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플러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시간의 수당까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조직의 보상 시스템의 요건이라고 나왔죠. 적절성, 공정성, 경제성의 조직 구성원의 보상 결정의 내적 요소이다. 첫 번째가 직무의 가치, 구성원의 능력, 조직의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오면 외워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임무에 이런 건 안 나와. 시꺼먼 거는 많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뭐 외면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 요소는 내부 요소과 외부 요소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에서는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 요소는 생산성, 조직, 규모, 임금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외부적 요소는요. 인력시장, 그 다음에 경쟁회사,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외부적이야. 외부적 요소, 내부는 우리 회사의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요 세 가지는 잘 나온다. 그래서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그 다음에 노동시간의 요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임금 수준의 조정이라고 나왔죠? 베이스업과 최저 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임금 곡선의 자체의 상향 이동 또는 임금 인상률, 즉 근속 연수, 근무 수행 능력
연령 등을 변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의 증가,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고정적인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 제도에 의해 승급, 승격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 제도로 우리가 성격으로 띄어서 임금 수준을 조정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임금 성격은 기업의 특성, 종업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기업의 특성에서는 생산 원가 요소, 종업원의 유치와 유지의 요인, 기업 경쟁력 요인, 그 다음에 종업원의 특성에서는 사회적 신분 상승, 동기부여 효과, 그 다음에 생계비 원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진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체계 요거 나와 있죠?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임금체계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준 내 임금이 있죠. 그렇죠?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이 있습니다. 기준 내 임금은 기본급의 연공급, 직무급, 그 다음에 뭐 연금이 연금 여기 연봉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급, 직무 능력, 성과급, 자격급. 그 다음에 수당에는 직무수당과 장려수당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 그러니까 기준 외 임금은 초과, 근무수당, 임시작업수당, 기타 수당을 기준의 임금이라고 보십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부가적 임금에서는 상여급, 퇴직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연금급, 필요적 가치의 기준, 개개인의 학력, 자력,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겠습니다. 직무급에 대해서는 직무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직무의 중요성과 곤란도 등에 따라서 직무의 양과 질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평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결정,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능력,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의 가치의 기준이죠.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의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능력에 따라서.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성과급, 성과급은 결과가치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업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제도, 너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오버하면 얼마큼 주겠다. 이런 성과급이 있겠죠. 자격급, 종업원의 자격 기준을 정해놓고 그 자격 취득에 따라서 임금, 지급을 차이를 두는 제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직능급에 발전시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셔서 10번 임금 형태의 분류, 성과급에는 능력급과 업적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간급에서는 임금 계산의 단순 시간당 임금의 명확, 종업원들 간의 경제적 마찰이 적다. 그 다음에 차별 성과급은 하루에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표준 성과를 달성한 경우 높은 임료를 적용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작업 능률을 자극하는 능률급제 형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좀 읽어보니까 좀 그럴싸한 제목을 만들어놨죠. 다. 또 나 혼자 떠들어. 요 11번은 여러분들 꼭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많이 나온다는 게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으면 알죠? 설명서 놓고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보는 거죠. 자, 스캔넌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플랜이 이제 제도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캔넌 제도란 얘기에 비용 절감을 제한하고 절약분에 대한 배부액을 판매 가치를 근거로 하여 배부하는 제도고, 그 다음에 럭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협력 체계를 통해 부가가치세 생산성을 향상하고 생산성 향상분을 일정 부가가치세분 배율로 부가가치분 배율에 따라서 노사 간에 배부하는 방식, 노사 간에 배부하는 방식, 이런 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 절약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스켈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프로세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가 아닌 물량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가 아닌 물량. 그래서 표준시간 대비 절약된 노동시간에 절약된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노동시간에 절약된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부하는 거. 그 표준 생산시간과 실제 생산 사이에 인한 노사 간의 50%를 우리가 나누어서 갖추는 형태. 이해갔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임률제라고 나와 있죠. 자, 경제적 조건에 변화에 물가 변동에 기업의 사정에 순응하여 임금률을 자동으로 변동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물가입니까? 요거는 조직의 변화의 요거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요걸 아시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건 들어갈 때 긁고 다녀야 되는 거야. 들어갈 때 하는 거지. 들어갈 때 실기하는 게 어딨어. 요거 계속 보는 거야. 시험 보기 전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뭐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익분배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익분배제라고 나와 있죠. 기본급 보상 이외에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형태. 근로자를 기업의 소유주처럼 생각하는 제도. 그 다음에 스톡옵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스톡옵션은 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에 대해서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직급, 근속연수와 관련 없이 여기 나와 있죠. 관련 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상제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스톡옵션이 제일 많이 나와. 여기 보시면 다시 뭐라고 그랬죠? 직원들의 자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알겠습니까? 요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종업원 지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종업원의 자사 주식을 취득, 소유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이거 여러분들 있죠. 정년퇴직 안 하고요. 나 정년퇴직 안 하고 좀 오래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에서 400, 3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쪽으로. 그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다. 됐습니까? 요 이윤분배제 뭐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기본적 보상 이외에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배 형태. 그래도 기업의 소유주처럼 생각하는 제도다. 이 이윤을 분배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기 월급 이외에. 알겠습니까? 기본적 보상 이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세. 소득세는 인세입니다. 부가세는 물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 국세며 직접세며 보통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는요. 하지만 부가세는요. 국세며 그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며 그 다음에 보통세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소득세는요. 여러분들 여기는 소득세가 나와야 되겠죠. 인사니까. 자, 보시게 되면 옆에 나온 것처럼 써있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부과하는 게.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함으로 직접세이며 1년 단위로 모든 소득세는요.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모든 것은 소득세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여기 볼게요. 나는 작년에 3개월 근무 안 했어.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냐. 소득세는 누구나 다 어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석 달을 근무했던 1년을 꽉 차게 근무했던. 되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려고 했고 1년 과세했고요. 납세지는 주소지를 근거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 6가지로 구분한다. 그 옆에 6가지 나와 있죠? 종합소득은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쳐서 무슨 소득? 금융소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요, 세액공제는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게 세액공제고요. 소득공제는요,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요걸 먹을까? 여기에서 보시면 잠깐 여기에 연말정산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거나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소득공제고요. 여기가 소득공제고 오른쪽이 세액공제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소득공제 이쪽 줄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 오른쪽은 요 종합소득 과세부터 이 밑에는 다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더 많이 해주겠습니까? 세액공제가 많이 해주겠습니까? 소득공제가 더 많은 거예요. 요 소득공제는 인적,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다 해주면 이거 다 그냥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에도 왼쪽 거 틀리면 차이가 커요. 오른쪽 거 틀리면 세액이랑 얼마 차이 안 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왼쪽 거 틀리면 소득 공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소득이야.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두 가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우리가 저택자금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우리가 1가구 1주택이 돼도 내가 청약저축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택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제가 소득공제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 직불카드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도서교육비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여기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소득공제 급여 계산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요건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1인당 150만원을 해줍니다.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1인당 얼마? 연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여기 주목, 먼저 등본상이 있어야 돼요. 등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하고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주목, 그 등본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반개가족은 제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같이 살아도 죄송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도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가요. 이해갔습니까? 암만 반개가족이라도 장애인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어떤 소득이건 다 100만원까지 소득과 소득 금액은 차이가 커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소득이 얼마야? 500이면 소득공제 요거는 뭡니까? 필요경비야. 나 이거 월 아니야? 연 500만원 또 연이야. 연 1년치 500만원이 하야 최하야 500만원이면 70%를 공제해줍니다. 너 연 500만원 벌 때 70%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그 금액 있죠? 그걸 근로소득 공제, 표로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 공제야. 프로테지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경비야. 똑같이 보시면 돼. 그 70%를 영수증이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70%를 빼서 150만원서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총급여가 이게 근로소득이야.
그리고 70% 빼줘서 70%에서 요 23번 근로소득 금액이 요것이 150이야. 500, 350, 15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근로소득과 총급여야 그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연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주먹 1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어. 아까 종합소득 6가지 소득에서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 하나만 더 있더라. 그러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요거 이 6가지 소득 다 합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150까지만 인정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양도소득과 유퇴소득 있죠? 이건 별도로 100만원 100만원씩이야. 종합소득은 합쳐서 모든 6가지 다 합쳐서 100만원. 양도소득 100만원, 퇴소득 100만원. 여기까지 주먹. 1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꼭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합쳐서 이렇게는 안 나와. 그래서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을 요거를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분류과세. 요것도 잘 나옵니다. 이해갔습니까?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얘기하신 거. 그래서 기본공제는요, 본인 배우자 여기서 여기 뭡니까? 부양가족공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형제, 여기 보세요. 형제자매는 여기 잠깐만요. 존속, 내 윗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죠. 나의 부모, 와이프의 부모, 존속은 존경한다. 그 존속. 그 다음에 나와 배우자는 밑에는 비열한 놈들이잖아. 아쉬울 때만 찾는 자식. 그럼 비열한 놈들, 비속. 그 직계 존비속가. 나와 배우자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형제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거로 봐요. 근데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나와 배우자는 동급이야. 그 다음에 존속과 비속 여기까지는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거로 봐요. 하지만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니,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에는 형제자매까지가 들어가는 게 부양가족이 맞아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형제자매는 꼭 등본상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런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죠? 720개월 이상이 되는 거고. 20세는요? 20세는 언제까지? 240개월. 240개월로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지. 개월수가 바뀌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에 맞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탁아동은요, 등본상에 들어오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요건 18세 미만인데, 요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안 썼지만 잘 들어. 위탁아동은요, 내가 데리고 온 게 6개월 뒤부터 위탁아동 혜택을 받아요. 만약에 올해 9월달 될 것 같다. 내년 3월부터 위탁아동을 봅니다. 그 위탁아동이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입양은 등본상에 들어오지만 위탁은 등본상에 없어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주목, 위탁아동은요, 내가 지금 21살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 중이야. 고등학교 재학 중까지는 위탁아동으로 인정한다. 알겠습니까? 학교를 안 다니면 그냥 18세를 막 끝나는 거고.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18세가 되잖아요. 만 18세.
500만 원 주고 내보낸답니다. 밖에서 이제 생활하라고. 알겠습니까? 혼자 생활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추가공제라고 나온 것이 있죠. 추가공제는 경로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부녀자 공제는 요건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요, 요건 1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장애인 공제는요, 요건 100만 원. 장애인 공제는요, 요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자녀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요건 안 해도 좋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경로자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은 200만 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요, 50만 원만 해줍니다. 이거 여성 근로자만 해당돼요. 여성 근로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남자는 안 돼요. 한부모는 조건이 있어요. 이혼하고 내 자녀가 나한테 붙어야 돼요. 여자 쪽 붙으면 안 돼. 나한테 붙어야 돼. 아니 여자 쪽에 붙던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한부모예요. 그냥 한부모 혜택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볼게요. 기본공제단자는 여기 주목. 올해 돌아가셨어. 내 와이프가 죽었어. 올해까지 사는 거로 본다. 내가 장애인이야. 오늘 완쾌됐어. 올해까지는 장애인이다. 단 이혼만 별도야. 12월 30일에 결산하는데 12월 29일에 이혼했어. 무조건 남남으로 별도로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사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별했어. 내 와이프가 오늘 죽었어. 그러면 내 자녀가 5세가 있고 12세가 있어. 한부모가 아니야. 올해는. 내년부터 한부모야. 왜? 올해까지는 같이 사는 걸 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이해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요거는요, 원천징수는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원천징수는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내가 이제 월급을 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세금 떼고 주죠? 그걸 내가 예수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예수금을 다음 달 10일 날 무조건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천징수인데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는 무조건 여러분들 분류과세로서 여러분들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별대 확정 신고 절차 없이 당해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종합소득 안에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거는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있죠. 복권 당첨받았어. 세금 띄고 받죠? 종합소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세금 냈으니까 여기처럼 뭡니까? 납세 의무가 종결됐잖아요. 세금 좀 먼저 냈잖아. 복권 당첨. 일용직 사원들 매일매일 세금 떼잖아. 그러면 그래서 일용직과 복권 당첨, 경마 이런 것들 있죠. 빠친코 다야. 이런 것들 주택 로또 복권만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거는 원천세가 종결되는 거야. 그 종합소득에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보세요. 로또 복권 10억 받았어. 올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왜? 어차피 세금 3억 3천 띄고 받은 거니까. 종합소득까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일용직도, 그래서 일용직과 복권 당첨은요, 한도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여기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썼죠, 그죠?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따로 해서 분리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재미나게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분리과세는 이런 거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합쳐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랍니다. 그럼 2천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까지 가지 않고 따로 이렇게 아까 복권 당첨처럼 돈 받으면 바로 세금 떼겠다 이겁니다. 그게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까지. 연금소득은 1200에서 1500.
연금소득은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국민연금 있죠? 그건 공적연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적연금입니다. 내가 삼성, 오렌지, 무슨 교보생명에다가 내가 사적으로 내는 거 있죠? 연 1,500만 원 올랐습니다.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300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만큼은 다 100만 원인데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아니 3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과 이직 요거 있죠. 퇴직에서는 사직, 퇴직, 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직은 자발적인 이사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거고, 퇴직은 정년에 의해서 우리가 직장에 떠나는 거고, 해고는 징계 조치로 조직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퇴직금은 직업 대상으로서는 근로자에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퇴직하고 직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